이게 저희가 갑자기 공간이 바뀌다 보니까 그 좀 작은 공간을 상상하면서 발표를 구성하셨다가 좀 당황하신 발표자분들이 고생을 좀 하셨는데, 네, 좀 가능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네.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학과 석사과정 미술이론 전공 조예은입니다. 저 이원빈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 좀 발표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 제 질문은 그 레버가 제시했던 점 패턴 실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설명해 주실 때 그 두 개의 그림에서 첫 번째가 대칭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수식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질문이 생겼던 게, 오히려 그러면은 미적 판단으로서는 첫 번째 수식이 더 아름답다, 왜냐면 균형이 맞고 대칭이 맞으니까 라는 판단이지만, 오히려 그 미적 판단이 인식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을 이끌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인식적 판단의 왜곡을 불러일으킨 사례로서 미적 판단과 인식적 판단이 아예 다른 계열의 판단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기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착성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게 두 판단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기능하지는 않을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인식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인식적 판단의 올바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하면 그 말씀 주신 거에서 조금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보고 그 유창성을 느껴서 그게 옳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이제 인식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맞지만, 근데 그것이 오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은 레버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적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적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그 올바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휴리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개념인 것이거든요. 주어진 정보가 없을 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마음이 이제 이끌어지는, 혹은 뭐 그런 거를 이제 근거를 그냥 순간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황 증거 같은 거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적 느낌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미적 경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인식적 판단의 기준일 수도 있고 미적 경험 기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냥 팔로우 질문이에요.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냥 그래서 조금만 덧붙여서, 그러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그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적 느낌을 개입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예는 될 수가 있지만, 그림상이 우리가 이제 그 인식적 느낌이라는 것을 지금 도입한 이유가, 우리가 이것이 수학적 공식이 아름답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위해서 미적 인식적 느낌이라는 것이 도입되었고, 그것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림 3이 이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오도적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학적인 결과물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증거는 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나면 그것을 더 이상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개입되는 그 유창성, 그 요소에 대해서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학적 공식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오도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우리 목적이 흐려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인식적 느낌이라는 것이 오도적일 수 있는 것은 맞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어쨌든 휴리스틱으로서 수학적 작업을 평가하거나
수학적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올바른 판단, 올바른 인식적 판단 내지는 정답을 이끌어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도적으로 그것이 작용했을 때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더 이상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게 이제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인식적 느낌이라는 것이 미적 경험과 겹치는 영역에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이어가는 토론으로 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도 예, 여기. 네, 오늘 발표 듣다 보니까 거의 30년도 넘어가네 벌써. 91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서울대학교에 그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이학논문 발표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을 좀 잊어먹었다가 이제 겨우 떠올랐는데 로알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그 몰레큘러 뷰티라는 개념을 처음 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몰레큘러 에스테틱스 이런 말도 써요. 뭐 별건 아니더라고. 그 사람이 뭐 어떤 미학의 역사나 개념에 아주 엄밀하게 생통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대충 내용을 보자면 그 분자의 세계를 갖다가 가령 뭐 전자현미경이나 등등으로 정말 아주 뭐 정말 정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우리가 뭐 천체를 볼 때 아니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볼 때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때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 비례나 대칭, 뭐 완전성, 복잡성 뭐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 진리 영역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던 그쪽에다가 이제 미학적인 어떤 연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적으로 예상되는 게 한 20년 전부터 이제 윤리학에서 또 그 ethical truth 이런 말을 써요. 아니 moral truth. 사실 이제 보통은 주로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의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건데 보통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다수의 어떤 간주관적인 합의 여기에 윤리학의 그 도덕 법칙의 객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이제 좀 더 객관적인 그 참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게 단지 어떤 그 이론 분야뿐만 아니라 윤리까지도 한번 확장해 보겠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인프레션리즘이라고 하는 초론주의 어떤 그 도덕적 명제간의 어떤 그 논리적인 완결성, 그리고 정합성 등등에서 단지 이제 우리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명제도 그 자체로 객관적인 참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가령 뭐 로버트 브랜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제 오늘 주제도 그거 같아요. 비트겐슈타인 같은 이제 논의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인식의 측면이 어느 정도 이제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조금 그 따져봐야 할 것이 발표자가 이야기한 그 미적이라는 그 단어의 그 어떤 지시관계 그리고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수로의 지시관계가 일단은 조금 합의가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주관주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리고 뭐 쾌를 제공했을 때 그것을 우리 아름답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관찰하는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이나 요소 이것의 어떤 그 완결성 같은 것이 갖춰졌을 때 또 그걸 또 아름답다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또 들어는 두 가지가 조응했을 때 어떤 대상의 어떤 특정한 객관적 특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쾌가 촉발된다라는 식으로 치밀원의 어떤 공식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브랜드 이야기했는데 그 도덕 법칙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인 그 어떤 그 완결된 인과성 이것에서 이제 그 도덕 법칙의 객관성을 추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식으로 어떤 그 미적인 대상 혹은 뭐 아까 말했던 미적 문제와 뭐 인식적 문제 이것이 연결될 수 있지도 않은가 하는 그런 사고 실험을 하고 있지 않나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철학사 내지는 미학사의 초창기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세상을 이제 아름다운 수적 질서로 봤던 피타고라스 아니면 또 플라톤주의자들처럼 그래서 좀
최첨단의 어떤 연구 방법의 도입을 통해서 최초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그런 약간 노스텔지아가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참거짓의 영역과 미추의 영역이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제 전체 논문의 요지를 이해했는데 맞는지 그것도 좀 대답해 주시고 또 덧붙여 또 하고 싶은 말씀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에서 수학적 작업에 관한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되게 인식적인 영역의 어떤 단적인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인식적 판단의 영역이랑 미적 판단의 영역이 겹치게 되고 절충되는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학적 작업을 가져왔던 것이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영역을 뭔가 붙이는 영역? 네, 그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어쨌든 요즘은 인식적 판단의 기준과 미적 경험의 기준이 겹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도덕적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제가 편의상 그거를 이 발표문에서는 배제하긴 했습니다만 적용될 여지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식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과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윤리학의 논의나 이런 걸 좀 더 참고해 봐야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참거짓의 영역으로 도덕적인 판단 같은 것을 바꾸어서 보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도덕적인 영역에도 어쩌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상 혹시 라시네 선생님 발표. 네, 여기 마이크 혹시 네, 말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하신 번역 개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중간에는 여기서 사용한 번역 개념이 이게 은유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뒷부분에서 맨 마지막 부분 퍼포먼스의 텍스트를 공연자가 번역하고 그러한 번역을 다시 관객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뭐 하는데 사용했을 번역 개념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 이 전체 텍스트 발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번역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4페이지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실패 가능성이 있기에 번역이 필요하고 번역의 실패에서 발생하는 간극으로 인해 번역은 끊임없이 그에 응답하는 다른 번역을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때 사용하는 이제 번역의 개념들이 좀 서로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왈슨 선생님께서 이제 퍼포먼스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번역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리고 만일 이게 이런 의미에서의 번역 무엇이라고 번역하는 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이걸 번역이라는 단어로 불러야 하는 건지 이게 이제 팔로워이신가요? 아니 똑같은 이래서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같은 얘기를 제일 오늘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지금 김남희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번역이 안 된다로 통일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 그렇게 해서 얻은 유익이 뭐지?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라는 말이 가장 이 번역과 제가 이해하는 것의 번역과 가장 유사한 말이고 해석의 생산이요. 해석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번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럼 그것을 번역이라고 했을 때 유의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번역이 번역인 한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등가성의 요구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창조적인 해석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의견을 붙일 가능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한다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되었건 간에 주어진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 말의 의미로 정확하게 옮기고자 하는 시도를
요구하는 전제가 하나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 번역이라고 하는 행위를 그 번역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 속에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행위이고 반복을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걸 공간적으로 표상하면 마치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두 언어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번역은 계속해서 다시 새기는 행위이고 거기에 어떤 시간성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퍼포먼스를 설명하는 툴로서 가지고 있는 유의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과 저도 이해라는 말씀이군요. 해석의 생산에 이제 이 여부를 중요하게 또 보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꼭 번역을 써야만 유의점이 있느냐는 의심이 계속해서 남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제가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말하기와 다시 말하기의 사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단지 그 말하기를 어떤 다른 뜻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말하는 사태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비껴나가는 어떤 물질성이나 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사카이나우키는 이거를 주체의 정립의 문제로 그러니까 나를 나라고 말할 때 그 나와 나가 비껴가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왜냐하면 번역이 표상이 우리를 서로 다른 존재들 사이를 하나의 균질한 공동체로 이어주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정립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극에 대한 이해에서 결국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저기다가 전달해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대 연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극의 관객을 어떤 주체로 상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주체의 경험을 만들어내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싶어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한 타진 같은 것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한 반복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의 생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석을 생산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요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공연 사례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재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공연은 초연 공연에 대한 어떤 비평이 있었고 그 비평에 대한 반응으로서 재공연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렇게 제단을 바꾼다던가 하는 시도들이 그러니까 초연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은 그 초연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부터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이다 응답으로서 계속 응답을 내놓아야만 하는 요구가 번역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에 시작할 시간이긴 한데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한 답변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학과 석사과정 이재성입니다. 신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비평가라는 연극 작품이 올라가는 것을 팔로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이 과연 불가능한 번역이라는 선생님의 논문에 적절한 예시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는 것이 제가 가진 의심은 만약 어떤 희곡 작품이 있고 퍼포먼스가 있다면 그것은 비단 희곡이라는 텍스트가 퍼포먼스라는 신체의 텍스트로 번역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연출가 혹은 프로덕션의 그 모든 연습 과정에서 또 다른 하나의 텍스트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비평가와 두 번째 비평가 그러니까 남남 비평가와 여여의 비평가에서 차이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중간에 있는 그 연출가의 그 텍스트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 개입되고 두 번째로는 여성의 신체로 바뀌었다고 하는 또 다른 텍스트가 개입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첫 번째 희곡은 일단 차치해 두고서라도 이 신체가 변경이 되었을 때 중간 과정에서 이 여성의 신체를 사용해서 이 남남의 캐릭터를 연기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텍스트의 번역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과연 젠더 크로스 캐스팅이라고 했던 이 작품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김신록 배우와 다른 여배우가 남자를 연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차라리 불가능한 번역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아니라 번역을 하지 않고 시도를 했던 별도의 사례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닐지 왜 이것이 번역의 사례로서 번역이 실패한 사례가 아니라 번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아니라 왜 불가능한 번역의 사례인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동의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단지 희곡 텍스트가 바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출자라고 지정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연출자라기보다는 실제 공연의 창작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그 연출가, 드라마turg와 배우들을 포함한 창작 주체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번역 그 희곡을 읽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정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공연의 대본이 정립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여성의 몸으로 다시 번역을 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공연에 소요되는 모든 언어적인 기호가 아닌 다른 기호들, 예를 들면 몸같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무대의 사용 같은 시청적인 기호들을 포함한 그런 기호들을 조합해내는 전체 과정으로서 사실 그 연습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그리하여 리허설이 끝나는 날 확정되는 퍼포먼스의 텍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남자를 연기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남자를 연기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연, 재연, 사면은 다 보았지만 저도 몇 번씩 사실 저는 크로스젠더 캐스팅이 된 공연의 초반에 한 중반부까지는 여성을 연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스페인어로는 말을 하는 순간 사실 그녀인지 그인지가 판단이 되지만 이게 번역급인 한해서 그리고 서로 존칭을 쓰고 있어서 사실 스페인어에서도 그게 중성적인 언어로 지칭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젠더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언어 텍스트의 차원에서 이 대본을 정립할 때 실제로 드라마turg가 그것을 삭제를 한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제 분석의 문제로 가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남성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여성이라고 인식을 하다가 중간에야 이게 여자로 바꾼 게 아니라 지금 남자를 연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어느 순간에 얻게 되는지 혹은 여자라고 보다가도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인식이 흔들린다던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은 이 여배우들이 뭐 옷을 입은 방식이라던가 머리를 어떻게 했는가 어떤 말투를 썼는가 하는 이런 자세한 부분들 연기를 분석을 했을 때 이들이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그러한 젠더의 부분이 불확실하거나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지점들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네, 더 이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의 문제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서로에게 영감이 되는 좋은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응원과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네, 2시 5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